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 표시고 저번 시간에 고려 소교, 고려 가요라고도 합니다. 고려 소교 혹은 고려 가요, 서경별곡 잠시 했었고요. 서경별곡 했었고 그리고 오늘은 정석가 145페이지 정석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석가 보시면 다음 제 3번부터 볼게요. 다음은 고려서고 정석가의 5, 6년이다. 서경별과 비교하여 감상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왼쪽 먼저 볼게요. 왼쪽 먼저. 자료실 왼쪽에 보시면 정석가에 대해서 기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정석과 고려시대의 소교, 남녀 간의 변함없는 사람 노래한 곳으로서 모두 6년으로 되어 있으며 악장 가사와 시용향 악보에 실려 있다. 작가와 연대는 알 수 없다. 저번 시간에도 했었는데 밑에도 나오는데 고려 소교는 원래 고려시대 때 인기 있었던 유행가라 보시면 됩니다. 민간에서 유행했었던 유행가. 그런데 그 유행가가 계속해서 어디에서 전해져 내렸느냐 하면 바로 궁중에서 궁중음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궁중에서 즐겁게 술 마시고 노래하고 분위기 띄울 때 있죠. 그때 부르다가 그것들이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고려시대가 지나고 조선시대 때 악장가사나 시용양 악보와 같은 악보집에서야 기록이 돼서 나온 게 바로 고려 소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가와 연대는 당연히 알 수 없겠죠, 그죠? 맨 처음 지었던 사람은 아마 고려 시대 때 평민계층이었을 것인데 누가 지었다고 그렇게 남기지를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고려 소교의 특징 나오죠, 그죠? 여기다 별표 한 개 묻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누누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바로 구비전승되던 민요가 궁중의 연애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후에 한글로 기록됐다는 것, 그리고 평민들의 소박한 생각과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 많다는 것. 그래서 고려 소교를 보면 딱 봐도 고려 감성이지 조선 감성은 아닌 노래들이 되게 많습니다. 야한 것들도 되게 많고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노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만전춘 별사와 같은 것도 뭐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봐도 와 이건 좀 선정적이다 할 정도의 그런 노래들도 살아남아 있는 걸로 봤었을 때 아마 검열당한 애들은 더 끔찍한 녀석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문보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기억이 안 난다. 고려 소견대 기억이 안 난다. 선생님 이거 사원보라고 안 찍어줬다. 그러면 사문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음보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상당히 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음보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보는 외우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음보는 몰라도 맞출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음보는 사문보랑 사음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려 소교가 나왔다면 사문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분연체가 많다는 거 그리고 후렴구나 음을 맞춰 흥을 도주는 여음구가 포함된 작품들이 많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석가 빨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석가 작자미상 무쇠로 한 소를 지어다가 무쇠로 한 소를 지어다가 무슨 말이냐면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무쇠로 큰 소를 만들었다가 무쇠로 큰 소를 만들었다가 털슈산에 노호이다.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놓습니다. 그 쇠 털초를 먹어야 그 소가 철로 된 풀을 먹어야만 유덕하신 임 여의와 지다. 유덕하신 임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연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철로 소를 만든 다음에 그 소가 철로 된 산에 가서 그 철로 된 풀을 먹어야만 임과 헤어지겠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가정한 다음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그 상황이 와야만 임과 이별하겠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죠? 바로 여기다 화살 붙여놓고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뜻하는 거죠. 그죠?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리 없지만 그럴 리가 와야만 헤어지겠다니까 절대로 안 헤어지겠다. 바로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난 너랑 해가 서쪽에서 내릴 뜨면 너랑 헤어지겠어.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것이 일어나야만 내가 너랑 헤어지겠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뭐라 그랬죠? 구슬 노래라 그랬죠. 그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의 외로이 살아간들 임에 대한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정석가 6년에 구슬 노래가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서경별국 2연에도 구슬 노래가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아니구나. 자, 1번에 보면 정석가와 서경별의 형식상 공통점을 말해보자 해놨는데 둘 다 고려 소교죠. 그죠? 둘 다 고려 소교인데 자, 몇 음보로 되어 있습니까? 3음보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반복되는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한 노래가 연과 연과 연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걸 분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분연체라는 점. 분연체가 뭐냐면 하나의 노래가 연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바로 분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래인데 연과 연과 연으로 나뉘어져 있는 녀석, 그런 걸 분연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반복되는 구절 있고요. 반복되는 구절. 그래서 보면 무쇠로 한 소리를 지어다가 털수산에 뭐 철초를 먹어야 이런 거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고려 소교의 특징 3음보. 그래서 3음보, 구절 반복, 분연체. 요거는 알아두시고요. 요게 중요하죠. 그죠? 똑같은 구슬노래란 녀석이 왜 난데없이 등장했는가 해서 너무 많죠. 그죠? 너무 많아서 그런데 자, 요것만 써놓습니다. 요것만 그거 뭘 써놓냐면 민요 중에 구슬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를 사람들이 좋아해서 서경별곡과 정석가에도 사용했었던 것 같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제일 정설이라고 늘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구슬 노래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서경별곡과 정석가에서 따로 원래 관련이 없었던 구슬 노래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이 노래가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이거 사랑 노래니까 구슬 노래 들어가면 딱 좋겠네. 왜냐면 사람들이 다 구슬 노래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임금님이고 뭐고 다 좋아했겠다 이러면서 서로 아마 섞이지 않았을까. 노래가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다른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석가가 원조인데 서경별곡에 들어갔다. 서경별곡이 원조인데 그거 정석가에도 들어갔다. 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고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죠? 왜냐하면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설은 그냥 서로 정석가랑 서경별곡과 달리 구슬 노래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이 노래가 사람들이 좋아해서 서경별곡에도 들어가고 정석가에도 넣었던 것 같다. 사실은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고 자, 그리고 다른 하는 밑에 나오죠. 그죠? 정석가 지은 사람들이 서경별곡이 원조인데 구슬노래 가져왔을 수도 있었겠다. 사실 뭐 어떻게 봐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뭐 대중가요 가운데 정석가의 표현 방식과 유사한 노랫말이 있는지 찾아보자 했는데 계약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페이지 146페이지 가면 정리하는 파트가 나오죠. 그죠? 정리 한번 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서경별곡은 가시리 청산별곡과 함께 고려 소고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으로 조선 전기까지 궁정에서 애창되었다. 고대가요, 공무도화가 황조가 그리고 고려소 가시리 진절 끝에 이별의 정한 여기다가는 밑줄이 쳐놓습니다. 이별의 정한은 맨날 나오는 거라서 표시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이별의 정한에는 표시를 해놓습니다. 왜 이별의 정한 표시해놔라 했느냐면 우리 민족의 미의식 중에서 잘 나오는 거 이별의 정한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이 가진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미의식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별의 정한을 나타낸 노래다. 이런 것들 1, 2, 3, 4, 5번 보기 중에 잘 나오는 파트죠. 그죠? 이별을 하면 당연히 사랑한 사람과 이별을 하면 미련이 남거나 혹은 사랑의 감정이란 게 남아서 사람들이 슬프게 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옛날 사람들은 노래를 했고 지금도 노래 보면 전신에 이별 노래 많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임과의 이별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전이 이 노래에서 미련, 의심, 원망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낸다. 여기다 밑줄 끊었습니다. 미련, 의심, 원망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낸다. 요거 뭐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바로 고려 소교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죠?
조선시대와 달리 고려시대에는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자유로웠나 봅니다. 그래서 임에 대한 미련, 그리고 의심, 원망하는 마음. 그래서 서경별구에 보면 임은 대동강을 건너면 새로운 꽃을 꺾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 평양을 떠나버리면 화자가 사랑하는 님도 나를 버리고 가버릴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서경별구는 감정 표현을 절제하여 이별의 정화를 드러낸 다른 노래들과 구별이 된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시나 서정 갈래들 보면 보통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절제하는 것에서 서정 갈래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서경별구는 감정 표현을 크게 드러내면서 아름다움을 얻었다는 거. 자, 그리고 후렴구와 여음구 아시죠, 그죠? 그래서 후렴구와 여음구가 왜 후렴구랑 여음구가 왜 등장했는지 그거는 고려 소교의 전승 과정, 그러니까 민간의 노래를 궁중에서라는 거, 그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 꼭 아시고, 밑에 대동강과 우리문학 요거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옛날부터 고려시대 때 평양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대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그리고 요즘 노래 보면 뭐 한강에 대한 노래들 많죠, 그죠? 그것과 달리 대동강에 대한 노래들 되게 많았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뭐 겪어 읽은 작품에 동동 그리고 송인의 정지상 요거는 아마 뭐 2학기쯤이나 되면 아마 꼭 보고 갈 그런 노래니까 한번 이런 노래들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7페이지가 봅니다. 자, 147페이지가 보면 바로 시조가 나오죠. 그죠? 시조가 나오는데 시조는 우리 문학사에서 정말 중요한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고려가요 16개밖에 안 남아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시조는 남아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것도 많고, 그리고 전에 2차 시에서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죽은 장르가 아니라 현재도 현대 시조로 개선되어서 현재도 계속해서 불리어지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장르다. 우리 민족의 장르 중에서 살아있는 장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시조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시조 배우는데 아마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보이시죠? 그죠? 시조는 사음보 정형시다. 쌤, 그럼 시조는 무조건 사음보인가요? 네, 시조는 무조건 사음보입니다. 그래서 시조가 나왔는데 음보 물어봤다.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사음보로 때려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초장, 중장, 종장 나오죠. 그죠? 이거 평시조, 그러니까 평시조의 기본 형식입니다. 보통 3, 4, 3, 4고요. 그리고 중장도 뭐 3, 4, 4, 4 혹은 3, 4, 3, 4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런데 중요한 거 나오죠. 그죠? 무조건 세 줄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세 줄이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줄 첫째는 무조건 몇 글자? 세 글자. 그리고 보통 3, 4, 3, 4, 3, 4, 4, 뭐 3, 4, 3, 4, 3, 4, 4, 4, 3인데 보통 3이랑 4랑 나오다가 종장에서만 3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5나 6이 나옵니다. 커지죠, 그죠? 그 다음에 4,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3, 4, 3, 4, 3, 4, 3, 4, 3, 5, 4, 3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외우라는 거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주지 않는다면 뭐가 아니냐면 평시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조를 뭐라 한다? 정형시라고 합니다. 정형시. 정형시가 뭐냐면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를 바로 정형시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물어보죠, 그죠? 왜 정형시 짓습니까? 왜 정형시를 지어야 되죠? 하는데 요즘도 보면 약한 형식의 정형시 있습니다. 뭐 있죠? 힙합입니다. 힙합 무조건 뭐 맞춰주죠? 뒤에 마지막 운율, 라임을 맞춰주죠, 그죠? 가군을 맞춰주고. 그리고 또 힙합, 전통적인 힙합은 뭘 맞춰줬냐면 16마디의 박자를 무조건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16마디에서 딱 멈춰. 그리고 무조건 뒤에 라임 맞춰. 이런 식으로 현대 정형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춰주면 뭘 얻을 수 있느냐? 힙합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힙합의 아름다움이 라이밍 혹은 뭐 16마디에 맞추는 그런 격식미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힙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 나오는 시는 다 자유시잖아요. 뭐 현대시들 다 자유시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자, 근데 왜 정형시 쓰느냐? 지금도 왜 시조 쓰면서 정형시 지키느냐? 바로 이런 거기 때문입니다. 자유시는 지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식미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이 자유롭게 옷을 입는다 할 때 자유롭게 입으면 자유롭고 와서 좋지만 뭐 얻을 수 있냐면 격식미는 얻을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입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냐면 망해도 크게 망할 수가 있고요. 자유롭게 입기 때문에 잘 입어도 크게 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정말 멋있어, 정말 개성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하지만 망하면 크게 망하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보이시듯이. 하지만 오른쪽을 보시면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 정장을 갖췄다. 그러면 아무리 못생겼다 하더라도 정장만이 얻을 수 있는 격식미를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시를 못 쓴다 하더라도 시조의 형식이나 정형시의 원칙을 갖춰준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못생겼다 하더라도 넥타이를 걸치고 와이셔츠를 입고 수트를 입었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얻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충 써도 격식미를 얻어갈 수 있다면 잘 쓰면 어마어마한 격식미를 얻어갈 수 있겠죠. 그죠? 거기서 올 수 있는 아름다움이란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배울 건 두 작품입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뒤에 나오는 한수마, 새한수마인데 바로 평시조와 사설시조로 나뉘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전까지 평시조는 여러분들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오면 바로 사설시조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147페이지 나오는 고인도 날 못 보고는 전형적인 평시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황, 고인도 날 못 보고. 1,000원짜리 아시죠? 그죠? 고인도 날 못 보고.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봐도 여던 길, 가던 길입니다.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건을 아니 가고 어찌할꼬.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참 1,000원에 나오시는 이황 선생님, 그러니까 유교 정신의 화신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시험 칠 때 보면 딱 보면 바로 뭔 줄 아셔야 되냐면 시조인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세 줄이죠. 그죠? 세 줄로 끝났다면 시조로 보시면 될 겁니다. 딱 세 줄로 끝났죠. 그죠? 초장, 중장, 종장. 그리고 고인, 요건 안 써도 됩니다. 고인도 나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살짝 어그러졌긴 했는데 여기 살짝 어그러졌긴 했는데 3, 4, 2,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사음보의 음보는 지켜졌다는 거. 자, 그리고 고인 못 봐도 3, 3, 3, 4 사음보 지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던 길 종장에 세 글자 안 써주면 이건 절대로 시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고 특이하게 3, 4, 3,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마지막엔 5가 나오고 4가 나오고 3 그래서 한번 높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면 바로 시조의 형식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뭐 감정이나 이런 거보다는 뭐 하자는 내용이냐면 공부 좀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고인들은 여기서 나오는 고인은 누구를 뜻하냐면 공자나 맹자와 같이 유교 정신에 매우 큰 역할을 했었던 유교 철학자들입니다. 공자, 맹자, 주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하지만 이런 유교 철학자들은 다 죽었죠. 그죠? 다 죽어서 날 못 봅니다. 그분들도 나 못 보고 나도 그분도 못 보죠. 그죠? 타임머신 타고 갈 거 아니면. 하지만 고인을 못 봐도 그렇게 유교 정신을 갖고 있던 그 유교 철학자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철학자들을 못 봐도 그 사람들이 가던 길 유교적 정신이죠. 그죠? 학문 수양의 길이 앞에 있으니까 그 가던 길이 내 눈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꼬. 그러니까 그 가던 길이 눈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서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조선시대 제일 유명했던 유교 철학자가 지을 만한 시조죠. 그죠? 공부해라. 그 사람 가던 길 같이 닦아라.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런 형식 딱 사문보 평시조 사문보 딱딱 맞춰주고 형식 확실히 지키고 세 줄에 평시조죠. 그죠? 평시조의 형식을 지킨 그런 시조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요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문학사적
형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조는 원래 누구의 장르였냐면 바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장르였습니다. 사대부 누구였죠? 그죠? 사대부 고려 말에 등장해서 자기 글공부 실력 하나로 국가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그리고 조선을 건국했던 그런 엘리트 계층이었죠. 그죠? 그 엘리트 선비 계층들을 바로 사대부 계층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 글재주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좋았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 글재주 좋으니까 이렇게 3434 형식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넣고도 남음이 있겠죠. 그죠? 이 사람들 하는 게 시 짓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취향 혹은 자신의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시조를 쓰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정형시 안에 집어넣는 게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 딱 떨어지게 예쁘게 잘 썼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던 건 뭐였어요? 유교였죠. 그죠? 이전에 조선 고려 귀족 계층들이 불교를 믿었던 것과 달리 얘네들 사대부 계층은 뭐의 화신이었냐면 바로 유교 정신의 화신이었습니다. 불교는 타락했었고 고려 말쯤 되면 그것을 개혁할 것으로 무엇을 봤냐면 바로 유교 정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찬양했던 것 유교 정신, 임금에게 충성을 다 바치고 임금님이 잘못된 것을 가면 내 목숨 걸어서 막고 그리고 자기 몸을 닦고 그리고 자기 집안을 닦고 그리고 나아가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요. 그것이 끝나면 그것을 도리를 다하고 나면 무엇으로 여겼냐면 이 밑에 보이시죠? 이 밑에 보면 바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의 도를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것을 아름다움이라 여겼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의 뭐 선비다 뭐 안 좋은 의미로 쓰이죠. 그죠? 그런데 정말 그 시절 선비들은 이런 걸 바로 멋으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시조를 보면 어떤 것들이 많냐면 고인도 날 못 보고처럼 유교 정신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유교 정신을 이야기하는 게 많고 그리고 또 유교 도리를 다하면 내가 늙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할 정도다. 그러면 뭐 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자연을 즐기는 것. 그래서 평시조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유교 정신과 자연에서 즐기는 즐거움. 요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의 장르였냐면 그 사대부의 장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조선 전기까지. 그런데 148페이지 가보십시오. 한수마, 새한수마 나오죠. 그죠? 이때부터 뭐의 시대가 열리냐면 바로 사설시조의 시대가 열립니다.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를 뭐로 나누죠? 바로 임진왜란으로 나누죠. 그죠?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나서 여기 있었던 이런 선비들의 권위가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에 쳐들어올 때 임금은 중국으로 도망가려 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때 있었던 그런 권위들이 사대부들이 가졌던 권위들이 다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시조를 짓던 계층이 바로 평민들 여기 보이시죠? 그죠? 평민들과 여성 계층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선비들도 시조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조선시대 전기와 달리 후기가 되면 그 작자 계층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평민계층과 바로 여성이 시조의 작가로 등장하게 되고 이분들은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비들은 글 공부도 잘하고 시도 많이 짓고 이랬으니까 그 병시조의 형식 안에 딱 끼워 넣어서 맞췄는데 이 평민들 되니까 감정도 많고 할 말도 많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됐냐면 한수마 사한수마처럼 형식이 길어지게 됩니다. 쫙쫙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음보 율격에서 사설시조는 이탈해버리게 됩니다. 이 사음보인지 사음보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사음보 율격에서 벗어나버리게 됩니다. 평시조는 무조건 사음보예요. 무조건 사음보. 그런데 사설시조가 되면 그런 음보도 박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평시조의 격식이 박살이 나버리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밑에 하트표 있죠, 그죠? 그리고 옆에 술 마시는 거 있고요. 그래서 이전까지 에헴 하면서 젠체하던 그런 평시조에서 젠체하던,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관, 깨달음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게서 벗어나서 뭐가 나오냐면 거리낌 없는 사랑에 대한 표현,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 혹은 뭐도 있느냐면 탐관오리나 지배층에 대한 풍자와 비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뭐 하게 됐냐면 조선 전기에 새를 떨쳤던 평시조보다 사설시조가 훨씬 더 우리 민족의 중에서 평민들의 삶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간 그런 장르가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48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48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정리를 다시 해서 가볼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